챕터 6 희망. 내 꿈에 기적이 찾아오는 순간은 언제일까? 당신이 꿈 좀 꾸었다고 해서 안 될 게 뭔가? 그건 그렇다 치고 꿈속에서 당신이 천국으로 가서 어떤 기묘하고 아름다운 꽃을 심었다고 해서 안 될 게 뭔가? 그건 그렇다 치고 깨어났을 때 당신이 그 꽃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안 될 게 뭔가?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 1. 가출 경력만 3번인 고등학교 3학년. 곧 있으면 20살이 되는 소녀는 오늘 4번째 가출을 했다. 이번에는 막노동 대신 공장에 취직해볼까? 그럼 돈을 좀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어른들의 세계를 향해 허락되지 않은 발걸음을 내딛는 소년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2. 새벽형 인간이자 워커홀릭인 남자. 그에게 있어 삶은 곧 일이다. 부지런함과 성실함만 놓고 본다면 그를 따라갈 사람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10명도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그는 가히 독보적인 몰입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일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잊는다. 만일 당신이 그 후에 일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될 것이다. 무아지경이라는 말을 언제 써야 하는지를. 시계를 10년 뒤의 미래로 돌려보자. 퇴근길에 과일 가게에 들른 남자는 썩은 사과를 한 봉지나 샀다. 사과를 좋아하는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서다. 비록 겉보기에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썩은 부위를 잘라낸 뒤 보기 좋게 깎아서 예쁜 접시에 올리면 싱싱한 사과 못지않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다. 물론 그도 어머니께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다. 싱싱한 사과를 살 돈이 그에겐 없다. 오늘처럼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 가슴을 칠 때면 그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다만 의미를 알 수 없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할 뿐이다. 늘 그렇듯이. 이쯤에서 문제를 하나 내고 싶다. 싱싱한 사과를 살 돈이 없어 썩은 사과를 사서 집으로 가는 그는 누구일까? 1. 가출한 소년. 2. 새벽형 인간이자 워커홀릭이며 탁월한 몰입 능력을 가진 남자. 답은 2번이다. 정주영의 아버지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다. 그는 언제나 동틀 무렵에 집을 나섰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업무를 시작하면 온종일 고작 서너 마디밖에 안 했다.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었다. 매일 그랬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묵했거나 사교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일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다. 정주영의 아버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워커홀릭이었고 놀라운 몰입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했다. 실제로 그는 어머니께 썩은 사과를 사드려야 했을 정도로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을 했다. 이 일화는 정지영의 자수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쯤 되면 1번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현대의 그룹을 창업한 정지영이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2번 스타일의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비교를 하는 동안 나는 머릿속이 아득해지면서 가슴이 꽉 막히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2번 스타일이 많기 때문이다. 항상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 정주영은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전진이란 있을 수 없다.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교육받지 못했어도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일을 해보면 교육과 상관없이 질적인 면에서나 능률 면에서나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이다. 우리는 보통 그의 성공 비결을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정신은 계량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정신의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앞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던 성경 비결이 여기서는 정신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앞에서 말한 생각은 think보다는 드림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향상된 미래를 꿈꾸기에 항상 일이 즐겁다. 생각과 정신으로 표현됐던 성경 비결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가 말한 생각과 정신이 RVD에서 말하는 VD임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이 구절은 많은 자기개발 작가와 강사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성공의 제일 비결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하게 대답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향상된 미래를 꿈꿔라.
쉽게 말해 VD를 하라는 말이다. 즉 정주행의 성공 제일 비결은 RVD 공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젠가부터 나는 굴곡 많은 서해안의 해안선을 일직선으로 바꿔놓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첫 단계 사업으로 착안한 것이 우리나라 최대의 천수만 간척이었다. 생각, 정신, 긍정적 사고, 향상된 미래 꿈꾸기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된 그의 성경 비결은 VD임이 한층 명백하게 드러나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먼저 VD를 한 뒤에 행동에 들어간다. 즉 정주영의 초인적인 추진력의 바탕에는 RVD 공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실한 삶을 살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할 것이다. 꿈꾸는 다락방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야기 중 하나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상하자마자 RVD 공식을 실천한다는 것이었다. 정주영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시간은 think time이 아니라 dream time이라는 것은 다음의 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상을 즐기고 조간신문을 본 뒤에 새벽 목욕을 했다. 1991년 3월 8일 일기 중에서 새벽 4시 기상, 명상에 잠겨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며 공상을 즐겼다. 1991년 3월 12일 일기 중에서 정주영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는 습관이 있었다. 이 습관이 있었기에 평생 동안 전혀 지치는 일 없이 꿈을 향해 행복하게 돌진할 수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경영의 신 정주영의 습관. 정주영의 일생은 RVD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공으로 일할 때였다. 당시 그는 허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하역 작업을 했다. 그때 그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며 한탄을 했을까? 아니면 돈 없고 능력 없는 자신을 노예 취급하는 사회의 구조를 생각하며 울분을 품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일 끝나고 받을 품삯을 기대하며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했을까? 다 아니다. 그는 꿈을 생각했다. 처음으로 등짐을 질 때 가졌던 자신의 꿈을 그리고 또 그렸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마음속으로는 나는 언젠가 반드시 조선소를 지을 것이다. 나로 하여금 등짐을 지게 만든 이 거대한 배들을 내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이다. 라며 꿈을 외치고 또 외쳤다. 쌀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을 때다. 어느 날 그는 온통 대리석으로 장식된 으리으리한 집에 배달을 가게 되었다. 알고 보니 당시 전국에 350개 지점을 가지고 있었던 화신백화점 창업주 박흥식의 집이었다. 말로만 듣던 대재벌의 집을 난생 처음 본 정주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세상 참 불공평하다. 누구는 집도 없이 가게 한 구석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재벌이라고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대단한 집에 배달을 하다니 이건 빅뉴스에 빅뉴스 하면서 바보처럼 쌀까마니만 열심히 날랐을까? 그것도 아니면 대저택의 위용에 기가 죽은 나머지 식은땀만 뻘뻘 흘렸을까? 그렇게 얼빠지게 일하다가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욕을 얻어먹고 하면서 말이다. 물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체했을 것이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어 미치도록 부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꿈을 갖기로 한 것 같다. 배달을 마치고 대저택을 나서는 순간 정주영은 그 집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면서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말이다. 나는 반드시 이 집의 주인이 되고야 말겠다. 약 60여 년 뒤인 2000년 3월 박흥식의 집은 진짜로 정주행 소유가 된다. 인천 부둣가에서 화약 작업을 하면서 가졌던 꿈 역시 이루어졌다. 세계 1위의 조선에서 현대중공업이 그 꿈의 결과물이다. 정주영은 한민영 5천년 역사상 사업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비결이 있었다.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졌다. 둘째, 매일 매순간 마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며 소리 VD 기법을 실천했다. 셋째, VD로 1%의 영감 만들면서 99%의 노력을 더했다. 넷째, VD가 알이 되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정주행의 성공 비결인 RVD 공식을 실천할 것인가? 꿈이 불러온 한강의 기적.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리커는 우리나라를 극찬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100에서 300년에 걸쳐 일궈낸 경제 부흥을 30년 만에 이뤄낸 위대한 국가라고.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첫째, 선진국들마저 100에서 30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 기적을 고작 30년 만에 이루겠다는 불가능한 꿈을 가졌다. 심지어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이 꿈을 가졌다. 둘째, 국민 전체가 경제 기적을 일으킨 미래의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반드시 그런 국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입에 닳도록 선언했다. 심지어 그런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매일 목이 터져라 불렀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에디슨이 말한 1%의 영감을 만들었다.
셋째,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에디슨이 말한 99%의 노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자 실제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성공에 자극받은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성공 비결을 배워갔다. 조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 없기에 다들 심혈을 기울여 배웠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배운 바를 열정적으로 실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강의 기적에 준하는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무수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단 하나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기적을 생생하게 꿈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는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IMF 때부터 지금까지 위험과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오고 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꿈을 잃어버렸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꿈꿨던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뒤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물질 만능주의, 허무주의, 퇴폐주의 망령이 우리나라를 휩쓸었다. 한편으로 꿈을 비웃고 무시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IMF가 도적처럼 찾아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각계각층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해법을 내놓았고 그 해법들을 열심히 실천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아니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어쩌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일으킨 정신은 배울 줄 모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노하우만 배울 줄 알았던 제3세계 국가들의 가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표적으로 샌드위치 기론을 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수많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나는 이쪽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해법이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끝장난다는 식이다. 그들은 보통 불안한 현실인식으로 시작해서 암울한 미래 전망으로 끝낸다. 담담한 현실인식으로 시작해 희망적인 미래 전망으로 끝낸다고 해서 나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가 자유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한 현실인식과 암울한 미래 전망을 해야 될까? 우유통의 깊이를 가늠해보면 이제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든지 사람이 와서 자신을 발견할 가능성을 생각하며 공포에 떠는 경우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 개구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우유통 깊숙이 가라앉고 말 것이다. 이런 경우 개구리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우유통 바깥 세계를 꿈꾸며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래야 큰 힘을 낼 수 있고 열심히 우유를 휘저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유는 굳어서 버터가 되고 개구리는 버터를 딛고 깡충 뛰어 통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력과 중국의 잠재력 사이에 끼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는 일본의 뜨거운 꿈과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중국의 강력한 꿈 사이에 끼인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보다 더 뜨겁게 꿈을 꾸고 중국보다 더 강력하게 꿈을 추구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국가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온 국민이 열광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안 된다느냐 아직 멀었다느냐 하는 부정적인 말은 우리 모두의 의식과 입술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샌드위치 위기론 운운하면서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미래상만을 이야기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름 아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함을. 우리나라가 성공을 생생하게 꿈꿨을 때 기적이 찾아왔다. 우리나라가 생생하게 꿈꾸기를 멈췄을 때 IMF가 찾아왔다. 눈부신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기는커녕 꿈을 갖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일 당신이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당신의 미래에 무엇이 찾아올까? 아주 사소한 생각조차 영향을 미쳐 뇌 구조를 바꾼다. 생각 하나하나가 뇌 구조를 쉬지 않고 바꾼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뇌의 배선을 만든다. 같은 생각을 여러 번 반복하면 습관으로 굳어버린다. 성격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러니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 상태를 단단히 유지해 새로운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뇌 구조가 거기에 맞게 변경될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